김지의 돌직구쇼에 오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지입니다. 저는 오늘도 이곳 광화문 청계광장에 나와 있습니다. 어제 검찰이 법무부를 전격 압수수색했습니다. 김학의 전 차관의 불법 출국 금지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상급기관이라고 볼 수 있는 법무부를 압수수색한 겁니다. 그런가 하면 인권위 권익위 등에 따르면 이성윤 지검장이 당시에 있었던 대검 반부패부가 김학의 차관의 불법 출국 의혹에 깊이 연관돼 있다라는 의혹도 오늘 보도되고 있습니다. 어떤 소식인지 잠시 후에 상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저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매일 아침 이곳에서 여러분을 기다리겠습니다. 김지의 돌직구쇼 지금 라이브로 시작합니다. 잠깐만요. 신문 읽어준 남자입니다. 가수 강원래 씨가 이태원에서 주점을 하고 있는데 코로나 여파로 주점이 결국 문을 닫게 됐다고 합니다. 일시적으로 문을 닫았지만 자영업자의 어려움을 토로한 강원래 씨에게 네티즌들의 집중 공격이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무슨 일일까요? 잠시 후에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조간신문 함께 하시죠. 먼저 동아일보입니다. 김학의 출금 의혹을 수사한 수원지검이 상급기관이라고 볼 수 있는 법무부를 전격 압수수색했습니다. 자, 검찰이 법무부를 압수수색한 것. 이모 검사의 공정위 사무실과 자택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긴급 출국 금지 서류를 이모 검사가 그렇게 허투루 만들었던 이유, 그럴 수 있었던 배경, 검찰이 들여다보고 있는데 출입국 본부장의 휴대전화도 압수했다고 합니다. 당시 법무부 간부 등의 조사가 임박했습니다. 잠시 후에 상세하게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경향신문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취임사에서 링컨 전 대통령의 노예 해방 연설이 차용됐습니다. 통합을 위해 내 모든 영혼을 걸겠다. 미국도 국민 통합이 시급한 과제죠. 민주주의는 11번, 통합은 8번 외쳤다고 합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조선일보입니다. 삼성의 준법 감시위가 법원 판결에 반박을 했습니다. 법원 권고를 따랐는데 이재용 부회장에게 실형이 선고된 것과 관련된 거죠. 승계 포기보다 더한 조치가 뭐냐라고 준법 감시위 측은 반발을 했습니다. 이재용 부회장은 옥중에서 준법 감시위를 계속 지원하겠다라는 변함없는 의지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한겨레 신문입니다. 자, 이제 밤 9시 이후 배송도 제한되고요. 심야 택배는 사실상 금지가 될 전망입니다. 택배 분류는 회사 책임이다. 택배기사 과로사 방지 대책에 합의가 됐습니다. 지금까지 신문 읽어주는 남자였습니다. 오늘 아침 저와 함께 등판한 등판 선수 소개하겠습니다. 저희 돌직구쇼의 전담 변호사이자 검찰 출신의 젠틀맨 김광삼 변호사님 나왔습니다. 돌직구쇼의 명품 시그니처 김병민 국민의힘 비대위원 나왔습니다. 돌직구쇼의 좌장이자 서울시 정부 부시장을 역임한 민주당의 김영주 의원님 나왔습니다. 전직 청와대 출입기자 출신의 베테랑 이재명 부장 나왔습니다. 모두들 어서 오세요. 오늘의 키워드 3가지 준비했습니다. 먼저 첫 번째 키워드는 압수수색. 김학의 차관 불법 출국 금지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법무부를 압수수색했습니다. 특히 그 이모 검사 어떻게 그런 서류 허위로 만들 수 있었느냐 논란이 짙은데요. 압수수색을 통해서 검찰이 보고 싶은 건 무엇일까요? 잠시 후에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꼴등. 강원래 씨가 정부의 방역 정책의 불공정함을 비판하면서 K-팝은 1등인데 대한민국 방역은 꼴등이다라고 비판을 했다가 강성 지지자들에게 문매를 맞았습니다. 원희룡 지사 등은 이게 양념이냐라고 되묻고 있습니다. 세 번째 키워드는 부산행. 여야 수장이 부산으로 떠났습니다. 부산이 심상치 않다고 합니다. 잠시 후 짚어보겠습니다. 김지의 돌직구쇼. 오늘의 톱 뉴스는 특별하게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이성윤 당시 반부패 강력부장이 중요한 역할을 했을 것으로 강하게 의심이 됩니다.
김학의 전 차관의 긴급 불법 출금 의혹이 짙어지고 있고 이를 수사 중에 검찰이 법무부를 압수수색한 겁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 조간신문 보도에 따르면 이송윤 중앙지검장이 있는 당시 대검 반부패부가 이 수사를 막았다라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홈뉴스 주제 공개합니다. 김학의 출금 전방위 압수수색. 어제 숨가쁜 압수수색 과정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검찰이 전방위 압수수색을 벌였습니다. 수원지검 배당 8일 만에 강제 수사에 나선 것이어서 관심이 모아지고 있고 특히 이 불법 출금 논란의 한가운데 있는 이모 검사의 사무실 출국 금지를 주도한 의혹을 받고 있는 이모 검사가 근무 중인 공정위 사무실과 자택 등의 압수수색이 실시됐습니다. 그리고 법무부도 압수수색을 받았죠. 긴급 출금을 승인한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 외국인 정책본부장 사무실, 휴대전화, 감찰관실 등이 압수수색 대상. 인천공항의 출입국과 외국인 청 정보분석과도 압수수색이 실시됐습니다. 자, 일단 이재명 기자, 이번 검찰의 압수수색 상당히 전격적이고 그중에는 검찰의 어찌 보면 상급 기관이라고 할 수 있는 법무부도 포함이 되어 있어서 상당히 관심이 모아지는데 이번 검찰의 압수수색이 겨누고 있는 압수수색의 칼끝이 겨누고 있는 것 무엇입니까? 이번 수사는 두 갈래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봐야겠죠. 첫 번째가 바로 김학의 전 차관의 출국 금지 과정에서 과연 위법성이 있었느냐 이 문제가 있는 거고 또 김학의 차관이 출국을 앞두고 출입국 직원들이 김학의 전 차관의 출국 정보를 무단으로 확인했느냐 이 두 가지가 아마 이제 수사의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그 가장 더 중요한 건 역시 이제 김학의 전 차관의 출국 금지 과정에서 위법성 논란이 있죠. 예. 그러니까 출국 금지 요청서, 출국 금지 요청 승인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이미 무혐의로 결론이 난 사건 번호 또는 내사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는데도 그러니까 아직 현재 존재하지 않는 내사 번호 등을 기록해서 사실상 허위 공문서로 출금을 한 거 아니냐 이런 의혹이 있죠. 그런 점에서 어제 검찰의 압수수색 대상이 이제 법무부, 검찰, 인천공항, 국제공항 그리고 또 당시에 그 요청서를 만들었던 이모 검사 등으로 전방위로 압수수색이 이루어졌는데 이모 검사의 압수수색 영장에 허위 공문서 작성 및 행사 혐의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만큼 이 혐의에 지금 중점을 두고 검찰이 들여다보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 결국 이 사건이 이모 검사에게서 끝난 게 아니라 결국 그 위에 어떤 법무부라든지 검찰 간부들이 연루돼 있다 이렇게 보고 지금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검찰 출신의 김광삼 변호사님께 좀 묻겠습니다. 네. 김광삼 변호사님, 현직 검사 시절에 주요 피의자나 사건 관계자에 대해서 출국 금지 시킨 적 있죠? 예. 많이 시켰습니까? 많이 하죠. 네. 자, 이 사건의 의혹의 핵심은 당시 이모 검사를 중심으로 있지도 않은 내사 번호가 적용된 소위 허위 공문서라는 논란이 제기되고 있는 서류로 긴급 출국 금지 대상이 맞느냐라는 논란 가운데 김학의 전 차관을 출국 금지시킨 것이 논란인데 출국을 많이 시켜봤던 입장에서 봤을 때 자, 어제 검찰의 압수수색 그리고 이번 사건 의혹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지내놓고 보니까 굉장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이루어졌다고 봐요. 그래요? 이제 2019년 3월 22일 날 저녁 10시 넘어서 김학의 전 차관이 이제 출국을 시도하거든요. 근데 그러면서부터 이러한 지금 언론에서 보도된 바와 같은 허위 공문서 작성이랄지 이제 내사번호 아니면 동부지검장을 대리한 것처럼 하고 또 진상조사단이 출금에 대한 권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있는 것처럼 했는데 이거에 대해서도 출입국 자체를 하는 담당하는 정책본부장이랄지 이런 사람들이 이거 자체는 문제가 있다는 걸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 편법적으로 해서 결국은 출국 금지 시켰어요. 편법입니까? 불법입니까? 편법, 불법, 위법 다 해당이 된다고 볼 수 있죠. 혹시 말씀 중에 죄송하지만 김광삼 변호사님께서 수사 중일 때 워낙 급하니까 일단 사건 번호 없는 거 만들어 일단 서류 대충 꾸며서 출국 금지부터 받아와 해서 받은 적 있습니까? 아니 그런 적도 없지만요. 제가 저 자리에 있으면 절대 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래요? 왜냐하면 이 긴급 출금 요청서 자체는 문서로 남아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바로 다 밝혀지게 돼 있어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허위 공문서 작성죄로 제가 처벌을 받아야 하고 또 검사도 할 수 없고 잘못하면
교도소 갈 수 있는 일이거든요.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렇죠. 그러면 저 같으면 제가 이모 검사라고 한다면 나는 거부했을 거예요. 예. 사표를 내라고 하면 사표를 냈지 저렇게 하지 않았을 거예요. 예. 그런데 지금 보면 아까 제가 3월 23일 이제 넘어가면서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이루어지는데 지금 이 검찰의 전방위적, 동시다발적 그런 압수수색을 쫙 보면 압수수색. 네. 왜 이렇게 콕콕 집어서 잘하는가? 그래요? 네, 예. 일단은 어떤 점에서 하나씩 짚어주세요. 일단 검찰이 이제 수사 능력이 굉장히 중요한데, 예. 아니 이제 어떤 점을 떠나서 지금 관련된 어떤 사무실이랄지 관련된 자택, 전화번호 이런 것을 굉장히 잘 파악하고 있어요. SM대로 한다. 그렇죠. 근데 사실은 수원지검에 배당된 지 이게 시간이 얼마 안 됐거든요. 예. 그 이유가 뭐냐면 이게 공익신고 제보자가 제보한 거거든요. 예. 근데 이 내용이 한 100페이지 된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저 출국 금지 처음부터 시작해서 끝까지를 다 그 제보자가 제보를 한 거예요. 공익신고 제보자가 상당히 구체적으로 지금 제보를 했다. 그렇죠. 그렇죠. 누가 어떤 지시를 하고 출국 금지 요청서의 어떤 부분이 허위고 그다음에 서로 휴대폰을 통해서 뭐가 오갔고 이것이 너무나 자세히 기재되어 있기 때문에 검찰의 입장에서 보면 적어도 이걸 다 파악하려고 하면 뭐 한 달 내지 2달 걸릴 수 있는데 며칠 만에 이걸 다 확인을 한 거고 확신을 한 거예요. 이건 분명히 문제가 있고 이건 법적으로도 처벌받아야 한다. 그러면 그 당시에 이제 법무부가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었단 말이에요. 예. 출국과 관련된 것은 출입국 관리하는 분야가 법무부 소속이에요. 근데 저기에서뿐만 아니라 대검에서 반부패 강력부장이랄지 예. 이런 사람들이 다 개입을 해서 추후에 문제되는 걸 알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건 어떻게 사후 승인을 좀 해달라 이런 식으로 요청도 하는 걸 보면 이것이 정말로 위법성이 있다는 것을 법무부와 대검의 일부 검사들은 충분히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볼 때는 도가 지나칠 정도의 과감성을 발휘해서 결국 위법한 출국 금지를 한 게 아닌가 그런 의구심이 드는 겁니다. 김광삼 변호사님 발언 중에 굉장히 수사의 맥을 짚었다라고 했던 부분이 지금 이건데 수사도 그렇고 취재도 그렇고 저희 기자들도 그렇고 검사도 그렇고 이 수사의 길, 지도, 맵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런데 이 맥을 잘 짚었다는 겁니다. 이모 검사 사무실, 자택, 법무부의 출입국 외국인 정책본부장 사무실, 인천공항 출입국 외국인청 정보분석과 이게 검찰이 수사를 잘하고 맥을 잘 짚은 것도 있지만 공익신고자의 제보 내용이 워낙 구체적이기 때문이다라는 김광삼 변호사의 개인적 분석이었습니다. 자, 그 가운데 야당에서는 이성윤 중앙지검장이 당시 의혹이 짙은 이 출국 금지 과정 수사를 이성윤 지검장이 있었던 반부패부가 중단시켰다라고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야당의 비판 들어보시죠. 안양지청에서 이 검사의 불법 긴급 출금 요청서, 불법 출금 승인 요청서가 확인이 됐고 이에 대한 수사를 하려고 했지만 대검 반부패부 등에서 더 이상의 수사를 하지 못하게 막았다. 이성윤 당시 반부패 강력부장이 중요한 역할을 했을 것으로 강하게 의심이 됩니다. 비단 야당의 비판뿐 아니라 오늘 여러 조간신문에는 이성윤 당시 반부패 부장이 이 김학의 불법 출금 의혹 수사를 막았다라는 의혹이 보도되고 있습니다. 함께 보시죠. 그리고 조간신문의 이 보도들은 권익위에 신고된 두 번째 공익신고서 내용에 근거를 하고 있습니다. 중앙일보 보도 등에 따르면 이성윤 중앙지검장의 저지로 무산됐다라는 의혹. 2019년 4월 수원지검 안양지청이 이모 검사의 이른바 가짜 사건 번호 기재건, 차규균 본부장의 이 출국 금지에 대한 승인 사실 등을 안양지청 등이 파악에 나섰다. 윗선 등 수사 확대할 계획이었다라는 거예요. 2019년 6월 말에 그런데 법무부의 검찰국과 대검의 반부패부가 추가 수사를 중단하라라는 취지의 주문을 내려보냈다. 하명했다. 수사하지 마. 라는 제보 내용을 공익신고서는 담고 있다는 게 중앙일보 등의 보도입니다. 당시 대검 반부패부의 부장이 누구냐? 바로 이성윤 현 중앙지검장.
이 대검 반부패부에서 수원지검 안양지청 일선수사청에게 출금 정보 유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수사하지 말라 라고 지시를 했다라는 게 2차 공익신고서 내용 중 하나다라고 신문들은 보도를 하고 있고요. 안양지청은 다음 달 실제로 수사를 종료했다라는 게 내용의 골자입니다. 자, 이재명 기자. 이 내용이 사실이라면 상당히 충격적인데 김광삼 변호사뿐만 아니라 검찰 출신의 많은 법조인들은 내가 검사 현직일 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출국금지 서류는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비판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데요. 이 사실을 인지한 대검 반부패부가 이 내용이 사실이라면 특히 이성윤 부패부장이 왜 일선지청에게 그거 수사하지 마라 라고 했을까요? 이 공익제보의 내용이 사실이라면 왜 그랬을까요? 지금부터 검찰이 밝혀야 하기 중요한 대목인 거죠. 공익 신고가 두 차에 들어갑니다. 첫 번째 1차 신고가 있었고 2차 신고가 있는데 1차 신고 때 지금까지 논의됐던 어쨌든 그 김학의 전 차관을 출국 금지하는 과정에서 위법성이 있었다. 이게 핵심이었다면 지금 2차 신고의 내용은 그것을 이미 과천에 있는 법무부를 담당하는 수원지검 안양지청에서 파악을 하고 수사를 하려 했는데 그런데 바로 대검 반부패 강력부에서 이를 제지했다. 이것이 2차 신고 내용의 핵심입니다. 물론 지금 이제 국민의힘도 강한 의심이 든다. 아직까지 의심 단계인 거죠. 그리고 대검 반부패부도 그런 사실이 없다 이렇게 부인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사실로 확정할 수는 없지만 앞으로 검찰 수사 과정에서 이 대목도 밝혀져야 된다 이렇게 보고 중요한 건 이겁니다. 안양지청에서 이미 당시에 이 문건 자체, 그러니까 그 출국 금지하는 요청서나 승인서 자체가 허위로 작성됐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래서 이걸 수사하려고 했는데 반부패 강력부에서 그 수사를 중단시켰는데 그 근거가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긴급하게 급박한 상황에서 이루어진 출금이었다. 그리고 사후에 동부지검장에게 승인을 요청하는 요청이 있었고 그것이 승인이 됐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이 수사를 중단시켰다는 건데 그래서 이 사실관계를 더 따져봐야 됐지만 사실 지금까지 알려진 거는 동부지검장이 사후에 출금 요청 승인을 요청을 해달라 이런 전화를 받고 오히려 거절을 했다. 그렇게 지금 알려지고 있죠. 그러니까 만약에 사실관계도 다르게 이 사건을 중단시켰다 그러면 이것도 굉장히 큰 문제가 되기 때문에 앞으로 이 지금 두 번째 공익신고 내용의 핵심도 아마 검찰이 핵심적으로 들여다보지 않을까 그렇게 해서 전망해 봅니다. 의혹은 그러니까 두 가지 갈래로 현재 불거지고 있군요. 첫 번째 이모 검사가 왜 이런 불법 출금을 시켰느냐라는 논란. 두 번째는 이걸 수사하려는 일선 수사청에게 왜 이를 수사하지 말라라고 지시를 했느냐라는 의혹. 두 가지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그런데 오늘 흥미로운 장면 하나가 보도되고 있습니다. 이를 당시에 수사하던 검찰의 수사팀에게 법무부의 서기관이 자꾸 파면 이거 검찰도 다쳐. 라고 이른바 이야기를 했다라는 의혹입니다. 다쳐. 조사받던 법무부 직원, 검찰도 다친다. 2차 공익신고서 내용, 2019년 6월 수원지검 안양지청이 법무부 출입국 심사과 직원들을 조사할 당시 수사팀 검사가 K 서기관을 전화조사를 시도했다. 김학의 출금 보고 문건 작성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진술을 거부했다라고 해요. 그런데 출금 과정에서 출입국 공무원이 잘못한 게 뭐냐? 검찰 부탁받고 출금해준 건데 이거 수사하면 검찰도 다친다. 알고 있느냐? 라는 굉장히 의미심장한 말을 했다라는 게 오늘 중앙일보와 조선일보 등이 보도하고 있는 겁니다. 김병민 비대위원님. 네. 자꾸 그거 뭐 알려고 하지 마세요. 알려고 하면 다칩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영화의 한 장면을 보는 듯한 느낌이 굉장히 강하게 되죠. 만약에 사실이라면? 예, 지금 현재는 공익신고의 제보 내용을 통해서 보도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만은 검찰의 조사를 받고 있었던 법무부 직원이 오히려 수사하는 검사를 대상으로 이렇게 나가게 됐을 경우에 검찰도 다칠 수 있다는 얘기가 진짜 사실이라면 정말 충격을 금할 수 없는 내용입니다. 지금 우리가 조금 전에 살펴봤던 것처럼 여러 가지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 핵심된 공통점 한 가지 단어를 꼽으라면 저는 윗선이라는 단어를 꼽겠습니다. 불법으로 있지도 않은 내용들의 내사번호를 적어가면서 허위 공문서 작성을 과연 해당 검사 한 명이 혼자서 할 수 있었겠는가?
그리고 이게 2019년 3월 달에 일어난 일인데요. 그 바로 다음 달인 4월 달에 신속하게 검찰의 수사가 들어갑니다. 여기에 대한 허위 공문서 작성이랑 불법적인 출국 정보를 조회하는 내용들에 대한 수사가 들어가게 되는데 이거를 누군가가 무마를 시켰다면 그 또한 무마를 시켰던 검사가 혼자 알아서 스스로 할 수 있었겠는가? 둘의 공통점을 따져보게 된다면 결국 윗선이라고 하는 이 두 마디 언어로서 좁혀질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 윗선이 어디까지 연결되어 있는지를 살펴보는 게 이번 수사의 핵심적인 과정이라고 봅니다. 이게 3월 22일과 23일 2019년도에 일어났던 일인데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바로 그 직전 5일 전에 있었던 얘기가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언급했던 버닝썬, 김학의, 장자연 사건들에 대한 조직의 명운을 걸라는 얘기였죠.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가 돌직구쇼에서도 엄청나게 많이 얘기했었던 버닝썬 사건 기억하십니까? 그 당시 박정화 전 청와대 대변인이 잊지 말자 버닝썬 이 얘기를 이 자리에서 숱하게 외쳤던 기억이 저는 아직도 생생합니다. 예. 그 버닝썬 조직의 명운을 걸고 제대로 수사가 됐습니까? 근데 버닝썬 사건과 전혀 다르게 김학의 사건 같은 경우에는 있지도 않는 사실까지 허위공문서 작성 등이 고스란히 적혀지면서 말 그대로 조직의 명운을 거는 듯이 이 모든 일들이 일사천리 이뤄지게 됐습니다. 지금 현재 이뤄지고 있는 사건 속에서는 강하게 의심되고 있는 이성윤 당시 대검 반부패 부장 등 여러 인물들이 나오게 되는데 다 검찰 조직 내부에 일어나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그리고 그 위로 올라가게 되면 결국 청와대에서 이와 같은 발언이 나오게 됐던 이광철 당시 민정수석실의 행정관, 지금 민정비서관이죠. 여기에 대한 의혹을 우리 당 곽상도 의원 등이 강하게 제기하고 있는 상황인데 과연 이번 수사 결과를 통해서 어느 정도 수준에서 도대체 무슨 이유로 이렇게 대한민국에서 위법적인 상황이 태연하게 펼쳐지고 그로부터 그 이후에도 아무렇지 않은 듯 지난 시간이 지났는지 아마도 검찰이 조직의 명운을 걸고 이번 사건 수사해야 될 거라고 보고요. 지금 얘기하고 있는 이 모든 일들이요. 검찰이 만약 있는 내용들을 뭉갰다면 이런 검찰 수사하자고 만든 게 공수처잖아요. 공수처장 임명되고 나서 이제 곧 공수처가 조직을 꾸리게 되면 이거를 공수처에 수사하라. 1호 수사 대상이 누가 될지를 판단하게 되는데 지금 검찰의 수사 대상을 지목되고 있는 이 사건에서 조직의 명운을 걸고 수사하지 않게 된다면 아마도 이 사건 공수처로 넘어갈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봅니다. 김병민 비대위원은 야당의 지도부로서 윗선에 어떤 지시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무도한 일들이 이뤄졌느냐라는 강한 의구심을 갖고 있는 겁니다. 야당의 견해였고요. 김영주 의원님, 자꾸 묻지 마, 검찰도 다쳐 라는 K석 의원의 발언이 조사를 하는 진술을 거부하면서 나왔다는 게 저는 흥미로웠어요. 이 내용이 사실이라면 진술을 거부하면서 검찰도 다쳐 알고 있어? 라고 물어봤다라는 대목인데 이게 어찌 보면 협박같이 들린다라는 일각의 분석도 있고 그런데 저는 또 하나의 장면이 떠올랐어요. 전혀 다른 사건인데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이 아래에 있는 공무원, 부하 공무원에게 너 죽을래? 라고 말을 했다라는 의혹. 당사자는 아니라고 부인하고 있지만 그 두 가지 장면이 왜 저는 같이 떠오를까요? 두 가지 장면이 떠오르는데 이제 상호관계가 다르죠. 상호관계는 다르죠. 장관이 밑에 부하한테 얘기한 케이스와 이게 직원이 어떤 그 수사를 하자고 하는 검사한테 얘기를 하는 것에 수익적 부분이 다른데 실제로 보면 이제 법무부 어떤 그 수사 K 모스 기관인가 그분의 경우에는 이것은 내가 사실은 뭐 주도해서 할 위치에 있지도 않고 검사들이 와서 부랴부랴 막 우리 보고 빨리 안 하면 마치 큰일 날 것처럼 해서 협조해 준 것뿐인데 내가 마치 큰 주모자처럼 이렇게 대하느냐 이런 불만인 거죠. 결국 검사들이 잘못해놓고 그 책임을 왜 우리한테 넘기냐 이런 부분이었을 거라고 봅니다. 검찰도 다친다는 뜻이. 네. 결과적으로 이 내 문제의 핵심은 결과적으로 바로 윗선이라고 하는 건 검사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뭐 외국인 뭐 정책본부장, 차본부장 같은 사람이 윗선이 있을 텐데 뭐 실로 출입국하는 통과시켜주는 사람들, 그 정보 분석하는 사람들, 그 안에 이제 국정원도 파견돼 있고 각 기관이 공항에 파견돼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분들이 다 다치는 게 협조해 주라고 해서 난리쳐서 협조해 준 것밖에 없다. 이제 그런 부분인데 저는 애당초 이 문제를 왜 장자연 사건이며 버닝썬이며 또 이 사건 자체를 대통령께서 말씀하셨을까? 난 그런 부분이 아쉽다고 봐요. 오히려 법무부 장관이 정확하게 이 문제는 과거사위원회 조사 결과 지난 결과가 문제가 있으니 재조사하겠다. 아니면 과거사위원회 위원장이 하든지 이래서 대통령 부담을 좀 줄여두고
또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어떤 갈래타기가 좀 너무 잘못된 것 같다라고. 왜냐하면 잘못하면 이게 상권 분립인데 있던 의미에서 검사라고 하는 아주 그 검찰 조직이 따로 말하자면 규정되어 있는데 뭐 예를 들면 우리가 청원을 하면 몇십 명 넘으면 이 조사해야 된다라고 하는 걸 대통령이 지시하기는 법적으로 헌법 정신에는 위배될 수 있거든요. 이제 왜 그런 것들을 하지 못했고 왜 법무부 장관은 과거에 말하자면 최동욱 사건 때 일어날 것처럼 그 당시 법무부 장관은 바로 해서 문서를 안 남기는 게 맞잖아요. 이 말도 적절하지 않습니다만 네. 이것이 잘못된 문서를 남기는 것보다 뭐 장관이 직접 이거 급하니까 해달라 정당한 절차로 뭐 시간은 늦추지만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훨씬 나았지 불법을 검사가 지금 현재 상황이면 완전 공식적인 법 위반을 한 거잖아요, 검사가. 근데 이런 부분에 대한 저는 굉장히 큰 판단 미스가 있었다고 봅니다. 예, 물론 여권 일각에서는 오늘 저희들이 제기한 이 의혹 자체가 결과적으로 김학의 전 차관 다른 혐의이긴 하지만 검찰이 입증한 것 아니냐, 부차적인 문제로 본질을 흐리려 한다라는 비판적인 시각도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앞서 이성윤 중앙지검장 등이 이번 수사를 막았다라는 의혹과 관련돼서도 이런 반박도 나왔습니다. 대검 반부패부 관계자는 안양지청에서 이모 검사 수사한다는 사실을 보고받지도 않았고 수사 중단을 따라서 지시한 적도 없다라고 강하게 이성윤 개입설에 부인하고 반박하는 내용, 그 입장도 같이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번에는 법무부 차관 이용구 차관의 택시기사 폭행 혐의에 대한 내용도 보도를 해드리겠습니다. 어제 저희들이 단독 보도해드린 내용의 연장선인데 검찰이 경찰선에서 내사종결한 이 사건을 다시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검찰이 이용구 차관이 택시기사를 폭행했느냐, 특가법이 적용돼야 하느냐의 본질적인 사안 말고도 경찰이 당시 이 차관을 봐준 것 아니냐라는 부분도 강하게 수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박건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검은색 차량에서 내린 검찰 관계자들이 블랙박스 업체로 들어갑니다. 이용구 차관에게 폭행당한 택시기사가 영상을 확인하고 촬영해 간 곳인데 검찰이 이곳을 찾아 동영상을 확인하려 한 겁니다. 당시 블랙박스 업체 관계자는 검찰 수사관에게 택시기사가 휴대전화로 촬영했다는 사실을 경찰관에게도 알려줬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이 설명을 듣고 업체 관계자의 휴대전화에서 경찰관과 통화한 목록까지 확보해 갔습니다. 업체 관계자와 구체적으로 어떤 대화를 나눴는지 이후 추가로 수사하지 않은 이유를 파악하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은 택시기사를 12시간 넘게 조사할 때에도 휴대전화에서 복원된 통화 목록과 메시지를 제시하며 당시 상황을 재구성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사건 당일인 지난해 11월 6일부터 경찰이 내사 종결하기까지 택시기사가 이용구 차관, 담당 경찰관과 주고받은 통화 내역과 메시지를 일일이 확인시키며 어떤 대화를 주고받았는지 확인한 겁니다. 시민단체가 고발한 경찰 수사팀의 직무유기 혐의 수사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 채널A 뉴스 박건영입니다. 김광삼 변호사님, 검찰의 수사 과정을 너무나도 잘 알잖아요. 검찰이 이용구 차관의 특가법 적용, 미적용 논란에 대해서도 들여다보고 있는데 경찰이 왜 특가법을 적용 안 했지? 이 의문부터 시작된, 혹시 경찰이 봐준 건 아니야? 라는 일각의 의문에 대해서도 검찰이 수사를 하고 있다는 거죠. 이 경찰이 그 당시 왜 내사종결한 이유를 중요한 거 한 두 가지로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블랙박스의 영상이 남아있지 않다. 첫 번째가. 두 번째는 판례에 의하면 이런 경우에 있어서 죄가 되지 않았다. 그런데 판례에 의하면 죄가 되지 않았다는 것 자체는 이미 말이 안 된다는 것이 이제 어느 정도 제가 볼 때는 입증이 됐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2015년도에 이미 법이 개정이 됐었고 또 대법원 판례랄지 이런 걸 봐도 사실 이와 유사한 사례가 거의 없어요. 그리고 단지 그 전에 옛날에 판례를 가지고 법이 개정되기 전 판례를 가지고 이 판례를 적용했다. 그런 취지인 것 같아요. 저도 이해가 잘 안 돼요. 뭐 판례를 적용했다는 말은. 근데 중요한 것은 그럼 수사 과정에서 메모리 카드가의 블랙박스 영상이 없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채널에서 단독 보도한 것에 의하면 이 운전기사가 블랙박스 관련 업체를 찾아갔다는 거잖아요. 거기에서 이용구 차관이 폭행하는 그 부분을 보고 그걸 혹시 몰라서 휴대폰으로 촬영했다는 거 아닙니까? 굉장히 손쉽게 복원이 됐다. 그렇죠. 근데 일반적으로 저희도 그렇게 많이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CCTV를 보면 CCTV 원본 파일을 주지 않거든요. 예. 그럼 휴대폰으로 촬영해서 가져와라. 그러면 당신에게 유리한 증거를 쓸 수 있다. 그렇군요. 그렇게 해서 많이 하거든요. 근데 이분이 또 요행이도 그걸 촬영을 한 거예요. 그걸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경찰은 블랙박스 영상에 남아있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 기사분이 경찰에게 내가 블랙박스 영상을 촬영해서 가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당연히 그걸 봐야죠. 그리고 수사기록에 편철을 하고, 그 다음에 기소 여부에 대해서는 검찰의 지휘를 받든지 해야 하는데, 그런 것이 깡그리 다 무시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경찰이 해명하고 또 경찰청장까지 나와서 해명을 했는데, 예. 지금 채널A 단독 보도에 의하면은 경찰이 한 것이 다 거짓말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검찰이 본격적으로 수사를 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용구 전 차관에게는 굉장히 불리하게 검찰의 수사가 진행이 되고 있고, 아마 기소될 가능성은 아주 확률적으로 높다 이렇게 봅니다. 예. 자, 김관삼 변호사님은 경찰의 해명이 모두 다 거짓말이 됐다라고 개인적 견해를 말씀 주셨지만, 자, 구체적으로 그 폭행 장면이 어땠는지를 최종적으로 좀 봐야 할 것 같고, 또 검찰이 이 부분을 수사하고 있으니만큼 이 수사 결과도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 같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준비한 두 번째 이슈를 소개하겠습니다. 강원래 씨가 강성 지지자 그리고 네티즌들의 공격에 결국 사과를 했습니다. 강원래 씨가 뭐라고 얘기했길래 이런 비판의 댓글들, 비판의 공격들을 받았을까요? 강원래 씨는 이태원에서 주점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코로나 여파와 또 정부의 9시 일몰 정책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라고 합니다. 강원래 씨의 이야기부터 들어보시죠. 어디서든지 걸릴 수 있고 누구나 걸릴 수 있는 게 코로나잖아요. 물 마시고 노는 건 괜찮고 술 마시고 노는 건 안 된다는 식. 그리고 여기 업소들이 대부분 8시, 9시 문의하는 곳이 많아요. 근데 9시까지 하라고 그러면 K-팝이라는 게 세계 최고 빌보드 차트에서 1위를 하고 있는데, 대한민국 방역은 전 세계에서 꼴등인 것 같습니다. 긴 가게만 봐도 마음이 메어져요. 뭔가 우리가 믿고 일할 수 있는 그런 게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게 참 안타깝습니다. 강원래 씨가 주점을 운영하고 있는데 정부 정책과 가운데서 식당들은 9시까지 운영을 할 수가 있는데, 식당들은 점심 장사도 하고 또 이른 저녁 장사도 하면 된다고 하지만, 이 주점, 특히 술을 다루는 주점들은 밤 8시에 여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9시에 문을 닫으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의 영업 정지다. 이 정책이 좀 불공평하다. 그러면서 K-방역이 꼴등 같다라는 발언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 발언, 이런 공격들이 무차별적으로 쏟아졌습니다. 일부 강성 지지자들 사이에서 인신공격, 장애 비하 등등, 저희가 이 내용을 소개해드려야 하나 고민을 했습니다만 방송으로 소개해드릴 수 없을 정도의 부적절한 내용들이 많아서 강원래 씨를 향한 공격들이 원색적인 비난이다라는 표현으로 가름하겠습니다. 결국 강원래 씨가 사과를 했습니다. 반성문을 썼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무도 저희 말을 안 들어줘서 어떤 자리건 우리 목소리 내고자 만든 자리였다. 자영업자들의 고충을 말하다 보니 감정이 격해져 그런 표현을 쓴 것 같다. 사과드리며 앞으로 좀 더 보상이 있는 방역 대책에 대해서 기대하겠다. 라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자, 일단 이재명 기자. 강원래 씨가 저런 공격을 받을 만큼 매우 잘못하고 부적절한 발언을 한 겁니까? 지금 자영업자들이 다 일괄적으로 다 같은 목소리를 내고 있지요.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수도권을 비롯해서 2.5단계 거리두기가 지속되면서 거의 2달 가까이 되면서 굉장히 긴 기간 동안에 자영업자들의 희생을 지금 담보로 해서 지금 K 방역을 하고 있는데, 그런 점에서 그것이 만약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과학적이고 또 그것이 굉장히 공평하다면 문제가 안 되지만, 사실 자영업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지금의 방역 지침이 비과학적이다, 이런 지적이 많이 있었던 거죠. 첫 번째는 무엇보다 이제 업종별로 막 제한을 하는데, 당장 나왔던 게 왜 태권도장은 가능한데 헬스장은 안 되느냐. 거기에 답을 참 하기 힘든 거죠. 그런 점에서 최근에는 이제 헬스장도 풀었지만 어쨌든 그런 논란이 있었던 거고, 업종별 제한이 과연 맞느냐, 이런 제한 이제 논란이 있었던 거고, 두 번째가 바로
9시 이후 일괄적으로 영업을 제한하고 있는데 과연 9시라는 것이 어떤 기준이 되느냐라는 논란이 분명히 존재하는 거죠. 특히나 지금 이태원 같은 경우 강원래시가 이제 주점 운영한다는 이태원은 아무래도 야간 영업을 많이 하고 있는데 사실 9시에 문을 닫으라는 건 조금 전에 안철수 대표도 영업 정지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런 이제 논란들이 자영업자 사이에 많이 나왔던 건데 그런 점에서 지금 강원래시 입장에서는 누구도 우리 말을 들어주지 않으니까 그래서 어떤 자리라도 있으면 그런 얘기를 하고 싶었다라고 이제 해명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문제가 되는 발언은 지금 K-팝은 1등인데 K-방역은 꼴등이다. 이 발을 가지고 아무래도 이제 현 정부의 지지층들이 이제 강하게 비판하고 이제 강원래 씨가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과문까지 내는 이제 결과가 나온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분명히 이건 존재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영업자들의 어려움, 사실 현 정부도 굉장히 많은 공감을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뭐 정세균 총리도 뭐 지난번에 국회에서 약간 눈물을 보이기도 했었고 그리고 뭐 대통령도 여러 차례 이제 그 답답함, 안타까움을 이제 호소하기도 했었고 그래서 현 정부도 저 입장이 다르지 않다게 봅니다. 다만 문제는 딱 하나죠. 결국 현 정부를 왜 강원래 씨한테 공격했느냐 이걸 지적하는 건데 지지자들 일부 지지자들이죠. 그럼 공격하는 건데 그렇다 그러면 자영업자 얘기를 안 듣겠다는 것밖에 되지 않지 않겠습니까? 그게 과연 이 정부의 방침과 맞는 거고 과연 그게 문재인 정부의 문재인 정부가 지향하는 추구하는 것과 맞느냐? 절대 그렇지 않겠죠. 그런 점에서 저런 공격 자체가 오히려 역설적으로 현 정부에 대한 비판과 반대로 갈 수 있다. 이런 점도 현 정부 지지자들 꼭 염두에 뒀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원희룡 지사가 강원래 씨의 사과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섬뜩한 폭력을 봤다. 이런 폭력이 토론을 더 흥미롭게 만들어주는 양념 같은 것이냐.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좌표를 써가며 공격하는 자영업자의 어려움, 정부 정책의 아쉬움을 토로한 사람에게 차마 해서는 안 될 표현까지 써갔다. 이건 폭력이다. 이게 양념이냐라며 원희룡 지사는 현 정부를 상대로 다시 묻고 있는 그런 대목인데 김병민 비대위원님 네. 예전에 문재인 대통령이 한 전통시장에 반찬가게를 찾은 적이 있습니다. 그때 반찬가게 여사장님이 경기가 참 거지 같아요. 라고 농담조로 말을 했고 문재인 대통령도 허허 웃으면서 반찬을 샀던 모습이 기억나는데 문제는 그 이후에 벌어진 일입니다. 대통령 앞에서 경기가 거지 같다라는 표현을 했다라는 이유로 반찬가게 사장님이 강성 지지자들의 인신공격에 가까운 비방과 공격에 한동안 시달려 했는데요. 강원래 씨에게 지금 쏟아진 공격과 네. 반찬가게 사장님에게 쏟아진 공격이 어떻게 비슷한 겁니까? 저는 강원래 씨의 결국 반성문이라고 이렇게 우리가 좀 얘기를 하면서 오늘 보도가 많이 되지 않습니까? 반성문을 써야 될 사람이 강원래 씨일까? 아니면은 강원래 씨가 비판했던 문재인 정부가 돼야 될 것인가? 이런 지점에 고민이 굉장히 강하게 됩니다. 결국은 뭔가 정치적으로 굉장히 큰 어려움을 겪게 되는 대한민국의 시민의 입장에서 목소리를 외쳤을 때 여기에 대해서 강력한 지지자들의 반발이 있고 나면 스스로 자기 검열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자기 검열의 결과 결국은 차마 이겨내지 못하고 여기에 대해서 반성문을 쓰게 되는 처참한 현실. 저는 이 이태원에 있게 되는 자영업자들의 고충을 현 정부가 조금이라도 생각했다면 더불어민주당에 책임 있는 정치인들 혹은 이 방역을 총괄적으로 책임지고 있는 문재인 정부에서 과연 저 현장을 얼마나 찾아가서 목소리를 들으려는 노력이 있었을까 한번 좀 반문해 보고 싶습니다. 얼마 전에 이 국민의힘의 서울시장 후보로 나섰던 나경원 전 원내대표도 출마 선언을 이태원에 있는 이 자영업자 거리 현장에서 하게 됐죠. 아마도 코로나가 긴 시간 동안 지속되면서 생계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정부에게 목소리를 아무리 내고 싶어도 듣지 못하고 있는 이런 참담한 현실을 얘기해주고 있는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안철수 대표도 아마 마찬가지 심정으로 저 자리를 찾았을 거라 보는데 다만 아쉬운 지점 한 가지는 지금 4월 보궐선거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앞다퉈서 정치인들이 이와 같은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 지금 채널A가 있는 광화문 가까운 곳에 명동이 있는데요. 가끔 걸어서 명동거리를 갑니다.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텅 빈 명동거리의 이 상권을 바라보게 되면 가슴이 굉장히 먹먹해지게 됩니다. 그럼 그 현장에 있는 사람들 입장에선 강원래 씨가 표출하고 있는 굉장히 정제된 단어보다 훨씬 더 거친 언어로서 이 삶의 상황에 대해서 정부를 비판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럼 이 비판에 대한 더 큰 목소리도 당연히 감내하고 받아든 뒤에 정부가 그 다음에 메시지를 내야 되는데
오히려 이렇게 지지층들의 뒤에 숨어서 본인들의 편한 정치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묻지 않을 수가 없고요. 이쯤 되면 문재인 대통령도 마찬가지고 정치인들이 지지층들에게 더 강력하게 책임의식을 갖고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사람들이 나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발 이런 일들에 대한 문자 폭탄이나 그리고 상대방에 대해 격한 상처를 줄 수 있는 댓글 같은 부분 제발 좀 자제해달라는 말 한마디가 그렇게 어려운지 다시 한번 좀 더불어민주당의 의원들과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에게 좀 묻고 싶습니다. 예, 물론 강원래 씨 발언을 두고 아쉬움을 지적하는 지적도 많습니다. K 방역이 상당히 다양했고 또 정부도 자영업자들의 고충을 위해서 수차례 머리를 쥐어싸고 대책을 내놓고 있는데 뭉뚱그려서 K 방역을 꼴등이라고 한 것에 대한 아쉬움과 비판의 내용도 많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강원래 씨를 향한 인신공격성 공격의 수준이 도를 넘었다라는 비판도 강하게 현재 제기되고 있는 상황인데 김관선 변호사님은 이 두 가지 지적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저는 이제 K 방역은 굉장히 성공했다고 저는 평가를 합니다. 그리고 저는 박수를 보낸 사람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아마 그런 이유는 또 여러 가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코로나 환자 확진자가 좀 줄고 어떻게 보면 그거 자체는 뭐 나의 건강 생명 또는 뭐 가족 아니면 우리 직원들, 그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사실 정부가 이렇게 해준 거에 대해서는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또 K방역 자체가 OECD 국가뿐만 아니라 세계에서도 가장 성공한 방역이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서 박수를 보내요. 그런데 우리 한 가지 좀 생각할 대목이 있어요. K방역이 이렇게 잘했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K방역을 잘했다고 박수를 보낼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K방역을 잘했다는 것은 굉장히 과감하게 기본권을 제한했고 그로 인해서 어떤 영업 침해랄지 인권 침해랄지 그런 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런데 전체적인 그림에서 보면 더 많은 우리가 안전과 이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과감, 어떨 때는 과도한 K방역을 했고 그게 성공한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면 그렇지 않는 소수의 사람들은 그로 인해서 피해를 본 사람이 있거든요. 그럼 그런 사람들은 K방역이 잘했다고 동의할 수 없겠죠. 예. 저도 만약에 과도한 K방역을 해서 저희 변호사 업무가 마비가 됐고 먹고 살기 힘들고 하루하루 걱정한다고 한다면 다른 사람이 다 K방역에 대해서 박수를 보낸다 하더라도 저도 동의할 수 없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강원래 씨 입장에서 보면 자기의 생계와 관련된 저런 주점 운영 자체가 그야말로 성공한 K방역 때문에 피해를 입었기 때문에 본인의 주관자 입장에서는 저 K방역이 잘 됐다 볼 수 없는 거예요. 예. 남들은 다 1등이라고 얘기하지만 본인 입장에서는 꼴등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생각을 했다 해서 그걸 갖다 무차별적으로 공격하고 비난하고 이것은 맞지 않다. 비난하기에 앞서서 내가 강원래의 입장에 있으면 어떻을까. 그걸 한 번쯤 생각해보면 저는 무차별적인 공격은 없었을 거라 이렇게 봅니다. 예. 강원래 씨 논란으로 과연 일괄적인 9시 운영 종료 정책이 과연 적절한 것인가에 대한 논란도 불거졌습니다. 안철수 대표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비상식적인 일률적 영업 규제, 지금 당장 철폐하십시오.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무슨 야행성 동물입니까? 저녁 9시까지는 괜찮고 그 이유는 더 위험합니까? 과학적 기준으로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방법을 도입해야 합니다. 그 기준을 엄격히 준수한다는 전제하에 영업을 허용하면 됩니다. 오세훈, 나경원, 서울시장 선거에 뛰어든 두 명의 주요 주자들도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오세훈 전 시장, 밤 9시 문 닫는 근거가 굉장히 부족하다. 업종별로 재검토해야 한다. 나경원 전 의원, 헬스장도 9시, 직장인들 퇴근 후 그 짧은 시간에 이용하라니 피부로 와 닿는 수칙이 필요하다라고 9시 셧다운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세 명의 범야권 서울시장 주자들에게 공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건데요. 자, 이재명 기자, 밤 9시에 문 닫는 것, 물론 이 정책으로 인해서 피해본 자영업자들이 굉장히 많고, 물론 또 다른 일각에서 9시 이후에 엄하게 정부가 관리를 했기 때문에 그나마 코로나가 잡힌 거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정치권에서 지금 왜 이게 논란이 되고 있는 거죠? 결국은 아까 얘기했지만 K방역이라는 게 결국 누군가의 희생을 담보로 하고 있는 거죠. 대표적인 게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의 희생을 담보로 하고 있는 건데 그 결과가 지금 이제 자영업자들이 더 이상 벼랑 끝에서 몰려서 더 이상은 이제 생존을 못하겠다. 지금 이런 단계에 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정치권에서도 이것을 어떻게
보상해줘야 되느냐 이제 이런 논의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 이유도 사실 이 K 방역 그리고 특히나 이제 거리두기 단계를 강화하고 또 그 기간이 길어지면서 사실 자영업자도 더 이상 이제 버틸 힘이 없다 이렇게까지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 핵심이 이제 지금 업종별 제한과 함께 이 오후 9시까지 영업을 제한하는 정책을 들 수 있는데 물론 이제 방역 당국 입장에서는 오후 9시라는 게 꼭 무슨 어떤 과학적 기준이 당연히 존재할 수 없는 거죠. 오후 9시부터 뭐 코로나가 확산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도 불구하고 오후 9시를 이제 설정한 이유 자체가 가급적이면 전혀 약속을 잡지 말아라. 잡더라도 밥만 먹고 헤어져라. 라는 이제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거겠지만 중요한 거는 이제 식당 같은 경우도 괜찮지만 뭐 주점 같은 경우는 주로 이제 바로 이제 식사를 하고 나서 어떻게 보면 이제 야간에 영업을 주로 했던 이제 장소들이 많을 텐데 그런 곳 같은 경우는 오후 9시라는 건 사실상 영업을 하지 말아라는 의미와 다르지 않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이제 지금 불만들이 폭발하고 있는 거고 그렇다 그러면 지금 이제 또 4월에 이제 선거를 앞두고 과연 이것을 어떻게 조정할 것인지 지금 뭐 여권 입장에서도 이걸 어떻게 보상할지 이런 것도 있지만 방역 지침 자체를 어떻게 조정할지 등이 중요한 사안으로 떠오를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야권 후보들 중심으로 그 9시 정책에 대한 문제 제기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한편 이 피해본 자영업자들의 보상 수준을 두고 총리와 기재부가 묘한 신경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른바 100조 논쟁입니다. 들어보시죠. 방역 기준을 따르느라 영업을 제대로 하지 못한 분들을 위해 적절한 지원이 필요하며 이를 제도화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기재부 등 관계부처는 지혜를 모아 법적 제도 개선에 나서주시기 바랍니다. 해외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1차적으로 살펴본 바에 따르면 법제화한 나라는 찾기가 쉽지 않고 다른 나라는 예산도 이제 법률 형태입니다. 자, 총리의 지시에도 불구하고 기재부가 난색을 표명하자 정 총리가 기재부에게 이렇게 역정을 냈다는 겁니다. 국가가 영업손실 보상 법제화를 지시했어요. 기재부 반발에 저항 세력이냐? 이 나라가 기재부의 나라냐? 그러자 기재부가 총리의 지시를 따르겠다라고 입장을 묘하게 바꿨는데 논란은 이 보상 규모가 100조고 이거를 법제화로 한다는 것에 대해서 과연 이것이 맞느냐라는 논란이 현재 제기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김영주 의원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어쨌든 국가로서는 지금과 같은 방금 이제 우리 앞에 케이스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저는 이제 밤 9시라는 기준을 한 이유 중에 하나는 엄주를 하기 시작하면 사실은 비말의 차단이라든지 우리가 사회적 거리두기 효과를 굉장히 말하자면 하기 힘들다. 뭐 감염 학회라든지 이런 데는 더 강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얘기하는데 그런 데서 불가피하게 손해를 보는 데 대한 배상이 아니라 보상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코로나19를 맞이하는 전 세계에 필요한 제도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법제화한다고 항상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한시의 특별법으로 만들어서 이런 부분들의 일정 정도 그것도 뭐 100조다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일정 정도의 규모의 버짓을 만들어서 간다라면 충분히 저런 불만들을 우리가 국가가 미안하다 영업을 정말 주점들은 미안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 데 대한 손실을 해주면서 양해를 구하고 그 대신에 헬스장 같은 경우는 엄주하고 상관이 없다면 10시까지 할 수도 있게 좀 유연성을 그렇게 하되 그런 원칙을 다시 재정립할 필요가 있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저런 부분들은 또 지금 거의 임기말로 되는데 이런저런 핑계로 기재부가 못하겠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공직기강을 다시 다잡는다라는 그런 의미, 이제 그런 의미와 합쳐져서 조금 국가가 어떻게 이 부분을 대하는가에 대한 총리의 따끔한 실책이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예, 이번엔 저희가 준비한 다음 이슈입니다. 선거 소식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부산 민심이 묘하게 달라졌다라는 분석이 양당 모두에게서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길래? 먼저 부울경의 정당 지지율부터 살펴보시고 부산의 정당 지지율을 살펴보겠습니다. 1월 둘째 주 국민의힘이 40.1, 부산, 울산, 경남, 더불어민주당 26.1이었는데 1월 셋째 주 들어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거죠? 국민의힘은 40.1에서 29.9로, 민주당은 26.1에서 34.5로 순위가 변화가 생겼습니다. 국민의힘이 많이 떨어졌고 민주당이 많이 올랐는데요. 이번에 부산만 핀포인트로 보겠습니다. 부산 지역의 정당 지지도
더불어민주당이 30.2, 국민의힘이 28.6, 그리고 나머지는 이런 순서입니다. 자, 봤는데 이재명 기자, 부산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거죠? 일주 사이에? 글쎄, 특별히 부산에서 큰 이슈가 있어서 지지율에 큰 변화가 있었다 이렇게 보긴 전 어려워 보입니다. 다만 이제 부산 자체가 지금 관심을 갖는 것도 역시 이제 4월 7일 부산시장 보궐선거 때문인데, 보궐선거를 앞두고 이제 어떤 그 시민들의 다양한 요구가 있겠죠, 지금. 그래서 그걸 맞춰서 여권에서는 지금 가덕도 신공항 개발이라든지 이런 부산의 개발 공약을 좀 중심으로 해서 지금 어필하고 있는 상황인 거고, 야권은 지금 다양한 후보들이 나와서 경쟁을 벌이고 있는데, 글쎄요, 지금 이제 국민의힘의 가장 관심은 아무래도 서울시장 선거에 많이 포커스가 맞춰져 있죠. 그러면서 지금 나오는 얘기들은 너무 부산시를 홀대했던 건 아니냐. 아마 부산시 의원들도 그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 것 같고요. 홀대론이 좀 나오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부산 시민들이 경고 차원에서 저렇게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는데, 어쨌든 이제 아무래도 국민의힘 야권 입장은 서울시에 관심을 많이 갖다 보니까 부산시는 좀 소홀했던 면이 있었던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이제 부산시장 후보들이 야권에 굉장히 많이 나와서 좀 경쟁을 하고 있는데, 그 자체가 약간 피로감을 주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 좀 들어서, 지금 이제 국민의 입장에서는 사실 서울시장 선거 못지않게 부산시장 선거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아마 지금부터 오히려 지금 이 여론조사가 하나 예방주사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렇군요. 양당은 이 부산의 민심의 변화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양당 모두. 각각 들어볼 텐데 먼저 이낙연 대표의 발언부터 들어보시죠. 일희일비하거나 그렇게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노력하기에 따라서 더 많은 국민들의 신뢰를 얻을 수 있겠구나 하는 희망을 주었다는 점에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자, 이번엔 국민의힘의 김종인 위원장의 발언 들어보시죠. 하루 이틀 사이에 몇 프로 변했다고 해서 거기에 일희일비 할 필요가 없다고는? 네. 당연히 신경도 써야죠. 선거라는 데가 쉬운 데가 어디 있어. 내가 한번 갈 거예요. 곧 입력서 전에 한번 다녀올 거야. 자, 두 분 다 일희일비 할 필요 없다고 말씀하셨지만 일희일비 두 분 다 하고 계신데 결국 부산을 찾겠다. 일단은 김병미 비대위원님, 예. 어떻게 된 겁니까, 부산? 일단 리얼미터에서는 이제 주간 여론조사를 정기적으로 수행하고 있죠. 여기에 대해서 전체적인 추세나 추이를 좀 볼 필요가 있는데, 전체적인 추세와 추이는 조금 다르게 급격하게 한 주 만에 좀 부산에 대한 지지율이 빠졌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부분들을 다음 주 리얼미터 여론조사에서도 어떻게 나오는지 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일단 많은 분들이 얘기하고 있는 상황들 속에서 굳이 부정적인 요인을 뽑으라면 후보가 여러 사람들이 좀 많이 나오다 보니까 후보 간 경쟁이 과열되면서 여기에 대한 피로감이 조금 나타났던 것 아니냐, 이렇게 지적들을 하고 계시는 상황들이 있습니다. 충분하게 선거라는 건 하루 이틀 사이에 말 한마디, 행동 하나하나에 지지율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모든 것들에 대해서 숙고하고 굉장히 부산 지역 선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는 건 국민의 입장에서 당연한 일이라고 보는데요. 주간 여론조사는 리얼미터 말고도 갤럽에서도 주간 여론조사를 하게 됩니다. 아마 오늘이면 금요일자니까 갤럽에서 여론조사 결과가 나올 테니까 아마 지금쯤 상황이면 그 결과들이 나올 거라 보는데, 이 상황에서 갤럽 여론조사에서 또 마찬가지로 부산 지역의 국민의힘 지지율이 빠졌다라고 한다면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고, 만약 갤럽 여론조사에서의 주간 여론조사에서 국민의힘이 민주당과 차이가 꽤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라면 어쨌거나 선거의 긴장감을 가지고 부산에 더 집중해야 되는 그런 상황으로 비춰질 수 있지 않을까, 조금 더 여론조사 추이를 지켜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부산의 양당의 주요 후보들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민주당에는 김영춘 전 장관, 박인영 시의회 의원, 변성환 부산시부시장 이렇게 출사표를 던진 상황. 국민의힘은 많습니다. 박민식 전 의원, 박성훈 전 경제부시장, 박형준 교수, 이현주 전 의원, 이진복 전 의원 등등이 출사표를 던진 상황. 정의당은 김영진 부산시당 위원장이 출사표를 던진 그런 상황입니다. 부산 상황 살펴봤고요. 서울시장 선거 열기도 뜨거운데 의외의 인물이라고 해야 할까요? 아니면 예견된 인물이라고 해야 할까요?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공약 들어보시죠. 결혼을 안 한 사람들은 전부 한 달에 한 번씩 구청에서 한 명당 20만 원씩을 주는 모임을 가져요. 그거 와서 서로 한 달에 한 번씩은 만나게 되잖아. 어떤
레크레이션을 하면서 미혼 남녀들이 색이 되는 거야. 20만 원 주니까 하루에 뭐 돈 많은 가지고 연애하러 다닐 수도 있잖아. 20만 원 주는 얘는 모텔 빵값하고 밥값을 주는 거야. 하루 데이트를 하라고. 결혼을 안 시키면 국가의 인구가 앞으로 없어진다는, 나라가 없어진다는 걸 알면서도 이런 걸 실시를 안 해. 김광삼 변호사님, 네. 좀 기발해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 미혼 그 남녀에게 데이트 비용도 좀 지원하겠다. 다소 무리가 있어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 어떻게 보십니까? 또 나왔나 싶기도 하고. 그 내용은 참 좋아요. 왜냐면, 연애수다. 그러니까 출산율 높이기 위해서, 데이트할 때마다 돈을 주고, 결혼하면 1억 주고, 그 다음에 출산하면 5천만 원 주고, 또, 자녀이 10살 될 때까지는 전업주부 수당 100만 원 주고, 이렇게 나눠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면 대한민국에 결혼하고 출산하면 부자가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대한민국 모든 국민이 부자가 되는 나라가 될 수는 있겠죠. 그렇지만 그러면 이 돈을 어디서 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는 말이 없어요. 예. 그리고 이전에 보면 뭐 사실 모든 공약이 이거 황당하다, 허황되다 그렇게 볼 수 없는 것도 있습니다. 이번에 본 것 중에는 뭐 상한가 폐지, 그러니까 부동산 관련 이런 것들은 뭐 현실적인 거예요. 뭐 동의를 하든 안 하든. 그런데 아무튼 본인이 한 그러한 어떤 공약 자체가 아마 국민들이 보는 거 그런 것 같아요. 이게 뭐 실현 가능성이 있느냐 없느냐를 떠나서 재미있냐 재미없냐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그러면 허경영 씨 자체가 어떤 공적인 책임 있는 어떤 정치인으로서가 아니고 단지 국민에게 재미를 주는 뭐 책임을 질 필요가 없는 그런 정치인으로서 이미 국민의 뇌리에는 있기 때문에 선거 때마다 지금 항상 나오잖아요. 대부분 많이 나오잖아요. 그럼 거기에 대해서 관심은 무슨 공약을 내놓을까 예. 거기에 좀 관심이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너무나 파격적이니까 뭐 재미는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현실적으로 이게 가능한지 가능하지 않은지 여부를 떠나서 공약 중에 제가 좀 봤는데 김영주 의원님께서 서울시청 부시장을 역임했잖아요. 서울시장 공약으로 가능한 건지 좀 한번 따져주세요. 허경영 씨의 공약 중에 이번 서울 수돗물 원료를 청평댐으로 이전한다. 재산세를 폐지하겠다. 결혼부를 신설하겠다. 이거는 좀 파격적인 것 같은데 뭐 노동부, 환경부, 결혼부 서울시 내에 신설하겠죠. 근데 재원 아까 대책 없다고 했잖아요. 그 대책 마련을 위해서 나는 무보수로 하겠다. 라는 공약들이 지금 들어가 있다라고 하고요. 앞서서 이제 대선에 출마했을 때에 나왔던 주요 공약 중에 하나는 암행어사 제도를 부활하겠다라는 것과 불효자를 사형시키겠다. 이명박 전 대통령을 구속시키겠다. 단 사랑의 열매 1조 기부 시에는 사면하겠다. 뭐 이런 공약들이 내놓기도 했었습니다. 예. 뭐 가능한 것도 있고 가능하지 않은 것도 있고 또 정책적 차이가 있을 수도 있겠는데 결혼에 대한 것은 과거에 이제 박원순 씨 정부에서 결혼이라고 하는 시가 누구를 하여금 인과학적으로 사실은 필요할 수는 있습니다만 결혼하라 말아를 할 수 있느냐. 일부 지자체에서는 그런 걸 하는 데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전에 박원순 씨 정부에서의 어떤 결혼 정책은 사실은 결혼에 대해서 시가 이래라 저래라 강제로 할 수 없다. 그런 제안도 있었거든요. 결혼을 말하자면 서로 매칭시켜주는 부분을 시가 하자라는 얘기도 있었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안 해왔던 것이고요. 그런 것은 정책적 차이라고 할 수 있고 뭐 상수원에 따라서 뭐 청평으로 옮기는 것은 돈이 들어도 그렇지 필요하다면 할 수 있는 거고 그건 정책적 연구를 통해서 용역을 하면 되는 거고 재산세는 사실은 중앙정부하고의 협의가 필요하고요. 세목 교환이 있어야 되는 부분이라서 그거 1년짜리 시장이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정책적 제한이 아닙니다. 지금 모든 우리 여야 할 것 없이 그 후보들이 마치 5년짜리 시장 공약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정도로 이렇게 구분해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분석 잘 들어봤습니다. 이번엔 저희가 준비한 다음 순서입니다. 오늘 하프 시간입니다. 만나보시죠. 여성단체가 진해원 검사를 해임하라는 요구를 하고 나섰습니다. 그리고 바이든 대통령 취임식에 패션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먼저 진해원 검사 이야기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여성단체는 진해원 검사의 해임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들어보시죠. 법원의 판결문 내용조차 나치로 비유하고 또 피해자를 꽃뱀으로 비유하면서 더욱 적극적이고 악랄한 2차 가해를 하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이곳
서울 동부지방검찰청의 진혜원 부부장 검사입니다. 검찰에 강력히 요구합니다. 2차 가해를 지속하는 진혜원 검사를 해임하십시오. 박원순 시장의 피해 여성을 상대로 진혜원 검사가 꽃뱀 등의 표현을 했다. 명백한 2차 가해로 보이는데 여성단체들은 이 진혜원 검사 해임을 촉구하고 있는 겁니다. 더 자세히 살펴보시죠. 진혜원 서울 동부지검 부부장 검사, 박원순 옹호 및 피해자 공격, 문제적 발언, 박원순 성추행 사실이 인정된다라는 판결 후에도 사법부를 나치 돌격대에 비유했었고 꽃뱀은 왜 발생하고 왜 수출림을 표현하느냐라는 이야기를 한 바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건 직후에 저 사진을 공개하면서 나도 박 시장을 팔짱을 꼈기 때문에 성추행을 했다라는 등의 전혀 공감되지 않는 발언으로 물의를 일으킨 바 있는데 김병민 비대위원님, 여성단체들의 진혜원 검사 해임 요구, 특히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이 진혜원 검사를 소위 영전했다. 그래서 지금 동부지검에 가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여성단체들이 동부지검까지 갔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 요구에 대해서. 추미애 장관이 직접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해당 검사에 대해서 징계를 어떻게 할 수 있는지, 그리고 신속하게 기자회견을 열고 여기에 관련돼서 징계 처리가 가능할 수 있는지 여부들을 윤석열 총장에게 보여줄 것이 아니라 진혜원 검사에게 보여줬어야 합니다. 얼마 전에 이 조간신문에서도 크게 보도된 바가 있지만 박원순 전 서울시장으로부터 피해를 당한 여성의 가족들이 나서서 함께 목소리를 외쳤습니다.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운 순간 속에서 이 피해자를 더 고통스럽게 만드는 건 아무렇지 않은데 2차, 3차를 가해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고요. 그중에서 대한민국 검사 공직자의 직위에 있는 진혜원 검사 같은 사람에 대해서 분명하게 공직의 징계 처분들이 이루어지지 않게 된다면 이 피해자 가족이 느끼게 되는 그 상처는 도대체 어떻게 치유하고 보듬을 수 있겠습니까? 문재인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에서 안타깝다 등에 대한 표현을 하셨는데 이건 그냥 안타깝다 등으로 넘어갈 수 있는 일이 아니라 피해자 중심주의에서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가장 해야 되는 기본적인 일이겠죠. 근데 왜 기본적인 일을 법무부에서는 도저히 하지 않는 것인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이라도 신속하게 추미애 법무부 장관 떠나기 전에 일선 검사들에 대해서 인사를 좀 단행했던 거로 보이는데 그 인사 단행에 앞서서 제일 먼저 마지막 순간까지 해야 되는 조치는 진혜원 검사가 그동안 했던 행동들에 대해서 본인 스스로가 이 내용들에 대해서 파악할 수 있는 자신이 없으면 최소한 징계가 가능할 수 있는 징계위원회에 회부하는 절차까지는 추미애 장관이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광삼 변호사님, 우리가 수개월간 이 대한민국 검사를 어떻게 징계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살펴봤잖아요. 그리고 법원의 판단을 통해서 어떤 게 징계 사유로 인정되지 않는구나라는 것도 우리가 다 지켜봤습니다. 진혜원 검사의 사법부를 향해서 낫지, 그리고 피해자를 향해서 부적절한 표현 등등 수차례 무리를 빚는 발언들이 검사 징계 사유가 됩니까? 되죠. 그런데 지금 아마 징계위에도 아마 올라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런데 왜 법무부에서 이렇게 미적거리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 진혜원 검사가 그 이전부터 어떤 행적을 보면 굉장히 기이해요. 그러니까 일반적 검사하고는 좀 행동 자체를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많고, 이제 박원순 전 시장과 관련된 부분 이런 얘기를 보면 좀 정신적 세계가 굉장히 독특하다. 그러면서 저는 개인적으로 좀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지금 진혜원 검사에게 만약에 박원순 시장 사건이 배당이 됐다고 한다면 이건 보나마나 무혐의가 될 가능성이 크다. 저렇게 굉장히 옹호를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마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만약에 진혜원 검사 방으로 사건이 배당이 되면 많은 관계자들이 기피 신청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잘못하면 내가 그로 인해서 피해를 볼 것 같다는 생각으로. 근데 검사나 판사 마찬가지죠. 어떤 사건을 바라보는 시각은 사실은 일반인 수준의 어떤 시각, 거기에다가 법을 적용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저렇게 독특한 어떤 정신세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과연 사건을 처리하는 데 있어서 그 기준이 과연 이게 상식적 차원에서 맞느냐, 맞을 수 있느냐.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보면 진혜원 검사관에서 처리한 사건에 대해서 굉장히 좀 불안감이 좀 있어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손해의 피해자도 생길 수 있는 가능성이 많지 않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어떤 검사로서 저런 발언은 정말 부적절하고, 저 부분은 적어도 박범계 후보자가 장관이 되면 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야 할 부분이다 이렇게 봅니다. 예, 김광삼 변호사께서는 법무부가 왜 징계를 미적대느냐라는 표현까지 썼던데 이재명 기자, 분명히 징계위 회부됐다라는 소식은 꽤 오래전에 들려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문제의 핵심은 이거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대구지검에 있을 때, 그러니까 처음에 박원순 전 시장의 성추행 사건이 터지고, 그때 대구지검에 있을 때 조금 전에 봤던 그 박원순 시장과 팔짱 낀 사진을 올렸죠. 그러면서 나도 성추행을 했다. 내가 추행을 했다면 추행한 거다. 이런 식으로 글을 올려서 사실상의 2차 가해다. 이런 논란이 있었죠. 그 당시에 여성 변호사회가 그 당시에 이미 진해원 검사에 대해서 징계해달라. 이렇게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징계가 이루어지긴커녕 얘기한 것처럼 오히려 서울 동부지검으로 영전을 했다. 이런 표현까지 쓰는데 그렇게 서울 올라왔죠. 그리고 나서 최근에 법원에서 이 피해자가 박원순 전 시장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했고 그래서 그때 입었던 정신적 고통은 틀림없는 사실이다. 이렇게 판결문을 올리죠. 그리고 나자 지금 진현 검사가 저 본 것처럼 이건 별건 판결이다. 기소되지도 않은 사람에 대한 별건 판결이고 이건 나치 돌격대 수준이다. 법원이 이렇게 비판한 거고 또 다음 날에는 꽃뱀이 왜 발생하고 있는지 왜 수틀리면 표변하는지라고 굉장히 더 노골적인 2차 가해가 진행됐습니다. 예. 다시 얘기해서 처음 논란이 됐을 때 징계를 했으면 2차 가해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텐데 오히려 처음에 분명히 여성 변호사에서 문제가 있다. 어떻게 여성 검사가 사실상 성폭력 사건이 발생하면 그걸 담당해야 할 검사가 거꾸로 가해자 편을 드느냐 이러면서 분명하게 징계를 요구했음에도 징계가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까 더 노골적이고 더 심한 2차 가해가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만약 이걸 계속 방치하고 있다면 이거야말로 법무부가 직무유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 점에서 더 이상 이 문제를 왜 계속 끊는지에 대해서도 설명이 참 안 되는데 다음 주 월요일날 박범계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있는데 거기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박범계 후보자도 분명한 입장을 얘기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이번엔 두 번째 핫플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취임식에 이색 패션으로 눈길을 사로잡은 대목들이 많습니다. 함께 보시죠. My whole soul is in this, bringing America together, uniting our people, uniting our nation. 패션도 주목을 받고 또 통합의 메시지도 주목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가 하면 버니 샌더스 상원 의원의 패션도 주목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함께 보시죠. 미국 대통령 취임식 날 대부분의 남성 참가자들은 까만 정장에 코트를 입고 왔는데요. 그런데 눈에 띄는 한 남성이 보입니다. 바로 여기 버니 샌더스 상원 의원. 모자가 달린 점퍼에 많이 추웠던 건지 털 장갑까지 꼭 끼고 있습니다. 확실히 좀 다른 복장과는 이례적이죠. 샌더스 의원은 이후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내 지역구 버몬트에서 따뜻하게 입는다 라면서 패션 그닥 신경 쓰지 않는다 라고 있다고 말했다는데 이 모습이 화제가 되면서 인터넷에서도 패러디가 나오고 있습니다. 패션쇼에도 저렇게 점퍼를 입고 앉아있는 모습이 합성된 사진, 그리고 최후의 만찬에서도 샌더스, 무하마드 알리의 경기장 위에서도 그리고 널리 알려진 고층의 식사 사진에도 위화감 없이 자연스럽게 거기까지 갔어요. 달나라까지 갔어요. 그리고 데드풀 옆에서도 나란히 앉아있는 이런 사진들이 지금 패러디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른바 바이든 취임식의 씬 스틸러인 겁니다. 김영주 의원님, 바이든 대통령과 질 바이든 여사의 패션이 굉장히 화려하고 굉장히 깔끔했다라는 호평이 나오고 있는데 묘하게 샌더스 의원이 또 반전을 이루면서 화제가 되고 있어요. 네. 사실은 제클린이라든지 멜라니아라든지 이렇게 영부인들의 의상은 미국의 상류사회의 아주 고급진 패션 문화라는 데 비해서 샌더스 상원 의원 같은 경우는 그런 코드와 상관없이 나는 추우니까 따뜻하게 나이가 81살입니다. 예. 자기가
지니고 있는 지역구가 버몬트주가 사실은 캐나다 케벡에 인접돼 있는 동북부거든요, 미국에. 그래서 춥다. 이제 그런 부분이요. 특히 틀장갑이 유난히 또 돋보였던 것 같아요. 이제 그런 의미에서 한편으로는 저 메시지는 뭘까? 여전히 미국의 서민들이 이분들이 버몬트의 진보당 출신이거든요. 사실은 민주당이 아닙니다. 뭐 항상 그 16년 대선, 2020년 대선 때만 민주당에 들어와서 민주당 경선 후보로 있을 뿐이지 무소속으로 있으면서 계속적인 진보적인 발언을 해왔기 때문에 지금도 어떤 뭐 대통령의 격식 이런 것보다는 나는 서민과 가난한 사람, 추운 사람을 대변한다 이런 메시지가 있을 수 있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렇군요. 혹은 정말로 추워서 저렇게 입을 수도 있잖아요. 그럼요. 나이가 들고 몸이 노쇠하면 네. 굉장히 춥게 마련이죠. 네. 어쨌든 돋보였던 것 같습니다. 이번엔 저희가 준비한 사파남 시간입니다. 사건을 파헤치는 남자입니다. 함께 보시죠. 사건을 파헤치는 남자 사파남 김지입니다. 저와 함께 사건 파헤쳐 주실 분 모셨습니다. 형사 출신의 변호사 박승배 변호사님 나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제가 축의금 봉투를 하나 가져왔습니다. 여러분들은 결혼식 축의금 비용으로 얼마가 적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5만 원, 10만 원, 3만 원? 그런데 축의금 봉투를 받았는데 그 안에 이렇게 $1,000원짜리 봉투가 한 장 들어있다면 어떤 반응이 나올까요? 함께 보시죠. 하나, 둘, 셋. 고마워. 축하해. 언니 이따 봐. 자, 오늘 사건 이 축의금 봉투와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함께 보시죠. 봉투 29개, 식권 40장, 축의금 소동. 어떤 사건인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식권 40장을 챙긴 하객. 2019년 5월 한 결혼식장이었습니다. 자, 1,000원씩 넣은 축의금 봉투. 이런 거 29장이 전달됩니다. 45살 A씨와 31살의 B씨. 두 여성이 1,000원 한 장씩 넣은 축의금 봉투 29장을 혼주 측에게 건네면서 식권 40장을 받아갔습니다. 그런데 이 식권은 장당 33,000원짜리. 그러니까 식권 40장은 130여만 원의 상당에 해당하죠. 혼주 측이 봉투만 내니까 당연히 그 안에 어느 정도 정성이 담겼겠지 생각하고 식권을 줬는데 열어보니 1,000원이에요. 금액을 확인한 후 A와 B씨 두 여성을 사기 혐의로 경찰에 고소한 다소 황당한 그런 사건입니다. 자, 박성호 변호사님, 뭐 사실은 금액이야 내는 사람의 성이긴 합니다만 봉투에 왜 1,000원짜리 한 장, 그것도 29개 봉투에 나눠서 냈을까 궁금합니다. 이 사건 뭡니까? 보통은 봉투 한 장에 축의금 전액을 넣어서 접수대에 전달하기 마련이죠. 그런데 한두 사람이 29장의 봉투를 건네면 접수자 입장에서는 이 한두 사람이 29명의 축의금을 한꺼번에 전달해 주는구나라고 그렇죠. 생각하기 마련이고 식권을 40장 가져가면 이 한두 사람이 40명의 식권을 한꺼번에 가져가는구나라고 생각하기 마련입니다. 예. 이렇게 식권까지 가져가고 난 다음에 접수자는 그 자리에서 봉투에 있는 현금을 확인하기 마련이죠. 축의금 장부에 기재하기 위해서 봉투를 열어봤더니 29장의 봉투에 전부 1,000원씩만 들어가 있던 겁니다. 합쳐봐야 3만 원 정도인데 그 대가로 130만 원 상당의 축의금을 식권을 가져갔다. 접수자는 A, B, C를 현장에서 불러 세웁니다. 예. 오, 굉장히 일촉즉발의 상황. 현장에서 그 혼주 친척이 A, B, C를 불러 세웠는데 A 씨와 B 씨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A 씨와 B 씨 황당하게도 우리가 낸 봉투가 아닌데요? 라는 반응을 보입니다. 아니, 내가 좀 전에 봤는데. 결혼식장이 워낙 분주하다 보니 예. 접수자가 혼동했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은데 접수자가 그렇게 호락호락한 사람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아니 내가 봤는데 무슨 소리를 하고 있냐.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하자 그제야 A, B 씨가 식권을 돌려줬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 왜 29,000원을 29장 축의금 봉투에 나눠냈을까? 왜 이 같은 일을 벌였을까? 함께 보시죠. 복수 때문이다. CC 결혼식에 전 직장 동료인 A씨와 B씨를 초대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1,000원짜리 봉투를 낸 A씨와 B씨는 요양원 비위 사실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고발했다라고 생각을 했다. 라고 했고요. 당사자 C씨는 요양원을 내부 고발한 사실이 없다라고 부인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박선배 변호사님, C씨의 결혼식에 초대받지 못한 전직 직장 동료 2명이 벌인 일이었군요. 그런데 내부 고발자였다 아니다. 이게 무슨 일입니까 도대체? A, B 씨가 C 씨의 전 직장 동료입니다. 이들이 전부 같은 요양원에서 근무를 했는데 A, B 씨는 같은 요양원에서 근무할 때 C 씨가 내부 비리를 당국에 고발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A, B 씨가 상당히 애를 먹었던 모양이에요. 보복을 하겠다고 다짐하고 초대받지도 않은 상황에서 C 씨 결혼식에 등장을 한 겁니다. 이 C 씨 남편은 C 씨가 내부 고발자가 아니다. A, B 씨가 오해를 한 모양이다라고 그 입장을 밝히고 있고 남편이 나서서 그렇죠. 내부 고발은 사실 없다. 네네. C 씨 남편이 A, B 씨와 전화 통화를 하기도 했는데 A, B 씨는 적반하장으로 우리가 무슨 잘못을 했느냐 축하를 하러 간 것에 불과한데라는 반응을 보였답니다. 이때라도 일말의 사과를 했으면 C 씨 측의 용서를 받을 수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자, 결국 이 사건 법정까지 가기도 했습니다. 함께 보시죠. 1,000원짜리 축의금 사기, 법원은 어떤 판단 내렸을까요? 1심 재판부 사기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축의금으로 1,000원 내는 건 사회 통념상 납득하기 어렵다. 각각 벌금 200만 원과 100만 원이 선고됐습니다. A씨와 B씨는 항소하겠다. 우리 결혼식 축하해주러 간 것이다 라는 진술을 번복했다. 2심 재판부는 항소를 기각했다라고 합니다. 상당히 이례적인 사건의 흥미로운 판결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A, B 씨가 각자 1,000원씩만 축의금으로 내고 각자 33,000원의 식권을 받아갔다면 그 자체로는 욕이야 먹겠지만 사기죄로 입건돼 처벌되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렇군요. 그렇지만 이 사안은 다소 다릅니다. 그 이유가 3만 원이면 통상 한 명분의 축의금입니다. 한 명분의 축의금을 내밀면서 마치 여러 사람의 축의금인 것처럼 29장의 봉투에 나눠서 제출합니다. 받아들인 접수자 입장에서는 여러 사람의 축의금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고 그 대가로 식권 40장, 즉 여러 장의 식권을 교부해 줄 수밖에 없습니다. 명백히 이 사안은 여러 사람의 축의금인 것처럼 가장함으로써 접수자를 기망하고 그 대가로 40장의 식권을 교부받아간 사기죄에 해당함이 명백합니다. 예. 자, 뭐 축의금 얼마 내야 할까가 상당히 좀 고민일 것 같습니다. 물가도 좀 많이 올랐고 과거와 좀 달라진 것 같습니다. 세간에서 그냥 뭐 웃자고 하는 얘기지만 이런 축의금 가이드 비슷한 글들이 떠돌고 있다고 합니다. 함께 보시죠. 자, 그냥 재미로 살펴보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사실 축의금은 주는 사람의 어떤 마음에 달린 것이다. 그 금액이 축하를 하고자 싶은 마음을 대신할 수는 없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참고로 그냥 보십시오. 소위 밥값보다 못한 3만 원이다. 잘 모르겠으면 5만 원이다. 친하다면 10만 원이다. 오랜만에 올라가서 모바일 청첩장만 띡 줬으면 그냥 안 줘도 된다. 뭐 이런 가이드도 웃자고 돌아다닌다고 합니다. 축의금 관련된 사건은 사실 이런 수법이 더 그간 많아왔습니다.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지난해 4월 강원 춘천시 한 결혼식장, 한 중년 남성이 보이는데 혼줄까요? 하객일까요? 자, 축의금을 건네받고, 자, 이렇게 축의금을 건네받고 하객에게 식권도 나눠주고 있습니다. 혼주였군요. 잠시 뒤에 다른 남성이 접수대 앞으로 다가가서 혼주 측의 시야를 가려버립니다. 자, 그러고 축의금을 양복 안주머니에 슬쩍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유유히 결혼식 현장을 떠나게 되는데, 아니, 박선 변호사님, 승객으로부터 축의금도 받고 식권도 나눠주고, 예. 혼주가 아니었어요? 혼주가 아닙니다. 이들은 4인조 축의금 절도단입니다. 그래요? 이들은 50대 후반부터 70대 사이로 구성되어 있는데 모두 절도 전과자들입니다.
사실 축의금 접수자는 결혼식장에서 누가 혼주의 친인척인지 정확히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 이 상황에서 멀끔하게 정장을 차려입은 중년이 나타나서는 하객들이 건네는 축의금을 대신 받아주고 식권도 대신 나눠주면 혼주의 친인척인가 보다라고 생각을 하기 마련이죠. 집안 어른인가 보다. 네, 그렇게 생각이 마련인데 예. 그 과정에서 또 다른 남성이 하객인 척 쓱 나타나더니 접수대 앞으로 다가갑니다. 그리고는 접수자의 시야를 가리는데 그 사이에 아까 하객의 축의금을 받아들었던 중년 남성 자신의 양복 안주머니에 봉투를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현장을 유유히 빠져나갑니다. 이야, 절도단이었다는 상상도 못할 사건이었습니다. 박성미 변호사와 함께 축의금과 관련된 사건 풀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6초 광고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죠. 아직도 제 손에 축의금 봉투가 있군요. 이게 1,000원입니다. 사판안 풀어봤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 모두 다 전해드렸습니다. 지금부터 시작되는 인터넷 라이브 방송 2사말로에서는 강원래 씨의 사과라는 주제로 본방에서 믿지 못다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은 김영주 전 의원님과 이재명 기자 두 분 모시고 2사말로 라방할 테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좋은 주말 보내시고 저희들은 다음 주 월요일 아침 9시 15분에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루는 분명 어제보다 나을 겁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